지난해 한국이 개발한 타이퍼스 대전차 미사일이 개발에 성공한 지 1년 만에 해외로 수출될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타이퍼스 대전차 미사일이 국내 최초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ATGM 사업 1차 기술 평가를 통과하며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이집트로 지난 2023년 이덱스 당시 이집트 군 관계자들은 타이퍼스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공중 대전차 미사일 플랫폼 청검은 하늘의 검이란 뜻으로 영문명은 탱크 스나이퍼를 합친 타이퍼스라고 불리는데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려 7년 2개월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H용 공대지 유도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1월 10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타이퍼스 대전차 미사일의 양산은 바로 올해부터 시작되어 노후화된 토우 미사일 재고를 대체한다고 했는데요. 청검에는 고체 추진 로켓 모터를 장착, 최대 공격 범위 8km, RHA 최대 1000mm입니다. 이는 사실상 3세대 주력 전차들의 전면부까지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관통력이죠. 또한 가시광, 적외선 영상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하고 발사 이후에도 운용자 개입이 가능해 외산 헬파이어보다 월등히 뛰어난 유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 측인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ER 대전차 미사일과 동등 이상의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유사 무기 측에는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하였습니다.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요. 즉 탐지가 아니라 인지인 것이죠. 기존 방식은 열추적 방식으로 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따라 표적을 제대로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타이퍼스는 열추적뿐만 아니라 외형에 대한 분석, 아군과 적군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조건을 그 즉시 인지해 보다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기본적으로 Fire and Forget과 Fire and Update를 지원하므로 NLOS, LOAL, LOB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유선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대에 무슨 유선을 사용하냐, 무선을 사용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헬기의 생존성을 위해서 일부러 유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최신 대전차 미사일은 유선과 무선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대세이죠. 현대 전장에 점점 발전하는 전자전 공격과 다양한 전파로 인해 타겟팅과 발사 후 유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와 같은 경우 잦은 통신 두절로 인해 방향을 잃고 표적 명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기존에는 발사된 미사일이 산등선을 넘긴 후까지 지속적으로 헬기가 위치를 유지해야 했지만 현재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0%에 수렴해 발사 직후 회피 기동으로 헬기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도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UAE, 사우디 등은 이미 현국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해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었고 천무 MLRS와 239mm 유도 미사일까지 추가 구매하여 그 성능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유도 미사일이 높은 성능을 지닐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유도 체계의 핵심이 다름 아닌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약 스타로 활약하며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불린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 사실 제블린을 개발한 것은 바로 반도체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습니다. 이 회사는 DSP,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날로그 분야 등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거나 관련 기술을 판매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인데요. 마틴 마리에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설립한 합자회사에서 설계했던 유도 미사일이 제블린으로 대략 200개 이상의 첨단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에서 반도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구현하는데 반도체가 필수적이며 목표에 도달하려는 유도 시스템에서 반도체는 컴퓨터 및 제어 부분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 간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시에도 반도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반도체 기술 보유 여부가 유도 미사일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죠. 이에 최근 중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매체 라이브민트는 중국 미사일 산업의 난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항공우주연구소 CASI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저자인 알렉스 스톤과 피터 우드는 중국의 실질적인 로켓 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세계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40년 전 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RFA와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 전 공군사령부 참모 야오청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중국은 1980년대부터 로켓 미사일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40년이 지난 현재에서는 경쟁국의 기술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요격 유도 미사일들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사일 발전이 40년 전과 동일하고
정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나 반도체 기술의 정체 때문입니다. CSIS의 앤드류 루이스 보고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추구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의존을 끝내려 40년간의 투자와 첩보 활동을 지속했지만 현재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사기와 값비싼 실패가 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체 생산 기술력은 24나노미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의 인텔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겨 구속된 삼성전자 전 직원은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현재 중국의 수준은 24나노미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아직 18나노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14년 전인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30나노와 24나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나노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다고 밝혔죠. 중국은 해외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군사 반도체 개발이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탈중국화 시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서방 진영과 척을 지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중국인들만 있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중국이야말로 세계화 없인 자국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하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죠. 냉전 시대 종료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서방의 기술들을 대거 흡입한 중국은 안보 경제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지만 미국, 한국 등 서방 진영과 대립한 이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점은 국방 안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격 헬기 Z10은 초창기 자체 기술로 개발하려 했지만 얼마 못 가 한계에 직면하였고 러시아 카모프에게 거금을 주고 기본 설계를 사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만으로는 중국의 부족한 기술력을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다각도로 기술 도입선을 모색하다 결국 미국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UTC에서 기술을 빼내어 개발에 성공하였죠. 알고 보니 누구보다도 세계화가 꼭 필요한 중국. 미국 법무부가 6년간 조사한 결과 UTC 계열사인 프레드 휘트니의 캐나다 자회사 프레캐나다가 중국 최초의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프레드 휘트니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리사 모나코 법무장관 보좌관은 이들 기업의 노력 덕분에 중국은 최초의 현대적인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죠. 프레캐나다 측은 중국이 공격 헬기 개발과 동시에 진행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민수용 헬기 단독 엔진 공급 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약속에 넘어가 미국 수출 통제법을 어겼다고 했는데요. 웃긴 건 중국은 엔진 도입 사업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갑자기 프레드 휘트니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형의 엔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레캐나다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래야 중국이죠. 극심한 기술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최근엔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월 8일 해외 군사 매체 더워전에 따르면 중국 유도미사일, 핵미사일, 극초음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다루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연료 대신 물로 채워진 미사일이 주를 이룬다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 대신 물로 채워진 미사일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일로의 뚜껑이 지난해 중국 국방부 장관과 다른 고위관리들을 해고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2023년 6월 당시 로켓군의 수장이었던 리위차오와 군의 최고위원 2명이 부패로 인해 모두 해고되었고 지난해 8월엔 전 로켓군 고위 간부이자 인민해방군 제3부 정보국장인 우거화가 돌연 이유 없이 사망. 9월에는 중국 국방장관 리상푸가 불특정 질병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마 이들은 내후년쯤 인체의 신비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7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지닌 머릿수로 들이밀는 인해 전술은 가장 강력한 위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군사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테크 기술의 발전은 잘 만든 기계 하나로 몇백 몇천의 군사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군사기술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후진국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전투기는 물이 스며들어 비오는 날 비행을 못하고 로켓에는 연료 대신 물을 채워넣어 발사도 못하니 이래서 차이나 무기는 한국과 차이나,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 국가들의 구매로 인해 증명되었습니다. 천무 현궁을 도입한 사우디 UAE는 이제 천검과 천궁 도입 역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보다 기름이 흔하다는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무기를 도입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정치 관계인데요. 즉 정치적으로 얽매여있지 않은 무기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구입한다는 것이고 한국산 무기의 중동 국가 대거 수출은 우리의 무기가 이제 가성비에서 벗어나 성능 하나만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 있나 중국? 오늘의 한줄평, 물로켓의 물뱅기라니 이런 물상식한 놈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